28장 우정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이제 몽테뉴가 절친 라 보에시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이름을 발음할 때 에티엔 들라 보에시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간혹 그 보에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 보에시라는 이름은 T라고 발음하지 않고 C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라 보에시와 몽테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표를 한번 통해서 두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보죠. 라보에시가 태어난 것은 1530년이고 몽테뉴가 태어난 것은 1533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라보에시가 몽테뉴보다는 3살 연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라보에시는 이제 53년도에 아마 오를레앙 대학 졸업 논문으로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글을 작성을 합니다. 바로 이 글이 라보에시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그러한 글이 되죠. 57년도에 몽테뉴가 이제 보르도 법원에 속하면서 아마 이때 두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우정을 진하게 느꼈고 이제 아주 절친이 됐는데 63년도에 라 보에시가 33살을 일기로 일찍 죽음으로써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에시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원고를 몽테뉴에게 일임을 하는 그러한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몽테뉴가 라 보에시의 글을 이제 편집을 하고 또 책으로 내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에세는 그 몽테뉴가 라 보에시의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그 자발적 복종이라는 이 글을 삽입할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 판본이 거듭되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남았죠. 대신에 이제 이 에세를 기회로 해서 자신과 그 라 보에시의 우정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그러한 글이 되었습니다. 이 몽테뉴가 설명을 하듯이 라 보에시가 쓴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글은 보에시가 20살이 되기 전에 쓴 것으로서 이제 성숙하지 않았던 소년기에 좀 치기 어린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라 보에시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어떤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고 자기 나이가 될 정도까지 성숙해서 만약에 글을 썼다면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표현들보다는 좀 어조가 상당히 좀 다듬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자발적 복종이라는 이 글이 원래 이제 라 보에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손에 손을 거치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 특히 그 신교도들 입장에서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도에 반대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으로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라 보에시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글처럼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몽테뉴 입장에서는 아마 이 글을 에세이를 통해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과 라 보에시의 우정을 되돌아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고대 전거를 살펴보면서 완벽한 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려고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음새조차 지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섞인 두 영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완벽한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양한 애정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에 확립되어 전해지는 사랑이 네 가지가 부류가 있는데 자연적 사랑, 친교적 사랑, 환대하고 보살피는 사랑, 성적인 사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우정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정은 존경에 가깝지 이것은 우정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시 부자 간에는 현격한 지위 차이가 있죠. 아버지는 자식을 지도하고 또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러한 지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정이 주는 허심탄회한 대화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부자지간의 정은 우정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간의 애정과 우정은 어떨까요? 형제간의 애정은 이제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친밀성이 훼손되기가 마련이죠. 어느 집안이든지 뭐 재산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나 부모 사이에
기질이 완전히 다르거나 한쪽이 아주 바보이거나 고약해서 함께 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또 이 본질적으로 이 형제나 부모 관계는 자연의 법과 의무가 명령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 그 다음에 자유의 결과물인 우정보다는 관계의 질과 친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제 간의 애정과 의형제 간의 우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 간의 사랑과 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몽테뉴는 이제 이성과의 애정이 의기투합, 곧 쾌락에 이르면 맥이 빠지는 관계다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성 간의 관계는 육체의 목적이 있고 우정은 정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과의 애정은 맥이 빠지는 관계일 수밖에 없지만 우정은 정신적인 관계이고 정신을 쓸수록 정련되고 즐기면 즐길수록 고양되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과 우정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은 들어갈 때만 자유로운 거래일 뿐이고 나머지는 우정과 많이 다르다 설명을 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매듭과 엉킴을 해결해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애정의 끈이 끊어지면 흐름이 방해를 받죠. 반면에 우정은 사업도 거래도 없는 관계고 오직 우정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중간에 끈이 끊어지거나 흐름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테뉴가 조금 특이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에서 허용이 되었던 동성애 관계를 이제 우정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의 동성애는 이제 고대 그리스 특유의 독특한 동성 간의 애정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성인 남성을 우리가 흔히 에라스테스라고 부르고 이 소녀는 에로메노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두 사람과의 그 관계와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키케로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키케로는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케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자신이 볼 때는 결국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한편 이제 몽테뉴는 우정의 사랑에 대한 아카데미의 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플라톤 학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플라톤 학파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플라톤이 그 아카데메이아라는 곳에다가 이제 자기의 학원을 지으면서 그 지명을 따서 그 아카데메이아 학원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아카데미라고 전수가 된 거죠. 자,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다룬 것은 이 향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향연 중에서 몽테뉴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설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은 아테네 사람인 그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의 설명입니다. 그 향연에 보면 이 파우사니아스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각각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아프로디테와 천상의 에로스가 있고 한쪽에는 범속의 아프로디테와 범속의 에로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범속의 에로스는 범속한 사랑을 뜻하며 육체적 사랑과 관계가 되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둘 다 지닌 그런 아프로디테에게서 유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천상의 에로스는 남성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소년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로스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남성에게 끌리며 본능적으로 지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범속한 아프로디테와 범속한 에로스가 육체를 추구한다면 천상의 아프로디테와 천상의 에로스는 지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습과 지혜와 훌륭함을 사랑하는 관습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지성과 훌륭함을 발전시키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 역시 교육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배경을 설명으로 본문을 이해를 해보죠. 자,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
첫 열정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체의 발달 과정에 불과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신체는 발달했지만 정신은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열은 정신의 기초를 두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정열은 저열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상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열한 마음을 선택을 하면 재산이나 선물이나 고위직 승진 같은 뭔가 좀 속물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고상한 마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철학적 교훈이나 용맹, 지혜, 정의 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랑하는 자, 즉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육체적 아름다움이 이미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을 만나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방편으로 정신적인 기품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정신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랑받는 자도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자기도 추구하고 뭔가 정신적인 기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모두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동성 간의 애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를 해보죠. 그리스의 동성애적 관계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몽테뉴가 말한 우리 풍속, 즉 기독교적인 풍속을 이야기하겠죠. 동성애를 혐오를 합니다. 특히 육체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정신적인 성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몽테뉴는 우정을 지금 검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의 동성애를 우정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의 동성애 관계가 이러한 우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것일까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몽테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신적인 동성애라는 것, 즉 이 플라톤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정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서로 베푸는 봉사가 대등하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우정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람들끼리의 자유로운 완벽한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성 간의 그러한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서로 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대등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예는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들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은 역사 제5권 55장 이후를 참고하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그 히피아스라는 사람이 참주에 올랐습니다. 참주라는 것은 흔히 이제 독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독재자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의 참주라는 것은 한 명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재자처럼 굉장히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기원전 5세기경의 아테네는 히피아스라는 참주가 있었는데 동생 히파르코스라는 사람과 함께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히파르코스가 하르모디우스, 이제 라틴어로 하면 하르모디우스, 그리스어로 하면 하르모디오스가 되겠죠. 하르모디우스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이제 추근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르모디우스가 이제 그를 피했죠. 그러자 이제 앙심을 품은 히파르코스가 그의 누이를 모욕을 합니다. 한편 이제 하르모디우스에게는 동성애인 그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둘 다 같은 씨족의 소속이었죠. 이 두 사람은 이제 히파르코스의 모욕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축제 기간 중에 히파르코스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죠. 지금 이 토기는 그 이 장면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히파르코스 동생이 죽으니까 그 히피아스가
굉장히 편집증이 심해지면서 철권 통치를 강행을 하죠. 그러다 결국 이제 아테네에서 추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세 사람들은 그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을 폭군을 살해한 사람으로 칭송을 하면서 아고라에 조각상을 세우죠.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폭군 사례를 보는 관점은 좀 다양합니다. 사실은 본질은 이제 치정 사건이라고 봐서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마치 그 민주주의를 수호한 수호자처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 시작은 치정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고라의 조각상을 세운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폭군 사례가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몽테뉴는 우정이 갖는 관계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의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 사랑, 그리스의 동성애까지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하면서 우정과의 차별성을 살펴봤죠. 그 결과 이제 얻어진 우정의 모습은 쌍방의 영혼이 완전히 섞여 융합되고 용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몽테뉴는 이제 자신과 라보에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늘이 정한 인연처럼 곧장 완벽한 관계에 도달했다라고 회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우정에 필적하는 예로 제시된 것이 그 블로시우스와 이 그라쿠스의 관계입니다. 이들에 관련된 이야기의 전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라는 글과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중에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몽테뉴는 이 플루타르코스를 더 많이 참고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그 로마의 그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원래 이제 로마는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시민군으로 참여한 농민들이 점차 몰락하고 이제 그 땅을 대귀족들이 불법으로 취득을 하면서 대농장을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 시민군으로 운영을 하던 군사 체계가 몰락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이 그라쿠스 형제가 이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죠. 자, 본문의 사건은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유죄 판결 이후에 음모 가담자로 이제 소출을 할 때, 가담자들을 소추할 때 이 법정관 라일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블로시우스, 즉 이 그라쿠스의 친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문하는 장면을 다루죠. 여기서 이제 블로시우스는 그라쿠스가 신전에 불을 놓으라고 해도 친구를 믿고 따르겠다고 답을 하면서 자기 친구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키케로는 그 라일리우스의 입을 빌려서 친구가 올바르지 못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블로시우스를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몽테뉴는 블로시우스가 친구의 의향을 자기 소매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였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볼 때는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블로시우스의 우정이 자신과 라보에시의 우정에 버금가는 그러한 참다운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몽테뉴와 라보에시의 우정은 보통의 평범한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죠.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의미의 친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우정이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원래 문장은 여러 친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친구도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진정한 우정에서는 봉사와 베품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진정한 우정은 몽테뉴가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봉사를 하거나 베풀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와 베품이라는 말은 분리와 차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그 예시로 에우다비다스와 그 두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로마 작가인 루키아노스의 작품 우정론에서 추출이 된 건데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완벽한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라 보에시를 잃은 슬픔을 격정에 쳐서 토로하면서 에세이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잃은 후에 시름 없이 연명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짠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우정에 관하여는 몽테뉴가 라 보에시와 자신의 우정을 설명을 하면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